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선의 문화예술, 조선 근세의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그분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문제적 인물, 해장선사입니다. 해장선사라고 아주 유명했던 조선 후기의 학승이십니다. 이분이 다산 옆집에 사셨어요. 다산 초당은 해남 윤씨 외가 집안의 도움으로 다산이라는 곳에 정량용 선생이 초당을 짓고 이제 기거를 하셨는데 8년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하시죠. 기거를 하실 때 그 산길로 한 200m 내지 300m를 가면 절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강진 만덕산 백년사라는 절입니다. 백년사라는 절인데 그 절에서 주로 이제 이 주석을 하셨던 스님이 그때 주지 스님이었던 분인데 해장선사라는 분입니다. 다산이 1762년생이셨죠. 이분이 17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다산보다는 10살이 나이가 적으신 분이에요. 근데 둘이 만나서 아주 뜨겁게 이제 주역에 대해서 토론을 전개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워지셨던 분입니다. 1805년 그러니까 다산이 43살 때 이분은 33살이었는데 우연히 두 분이 만나게 됩니다. 하루는 이제 겨울이었는데 다산 선생이 산책을 나오셔요. 그래서 산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백년사가 있죠. 백년사의 어느 방, 이제 주지 스님 방을 열어보니까 가만히 계시면 인사나 드리고 와야겠다 하고 열어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경례를 쭉 그 산책을 하시다가 이제 떠납니다. 떠났는데 막 떠나고 나서 해장선사가 이제 절에 오셔요. 오셔서 이러이러한 선비가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더니 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그분이 다산 선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저 선비님 찬 한잔 하고 가십시오. 모시고 오죠. 와서 앉아서 이제 통성명을 해보니까 자기 예측했던 대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다산이 이제 그 해장선사 방에 앉아서 딱 보니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들을 보니까 뭐 논어도 있고 주역도 있고 그래서 스님 책을 읽으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네 요즘 주역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동안 이제 해장선사가 독학을 하시면서 막혔던 부분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뭐 다산이야 뭐 조선 최고의 유학자 아닙니까 또? 아주 뭐 다 설명을 쉽게 다 해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다산이 아니 저 해장선사가 아주 거의 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뿅 갑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서 큰 절을 딱 드려요. 선생님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동안 쌓였던 의문들을 다 다산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듣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은 뭐 사제간의 정이 굉장히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얘기거리를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해장선사를 말씀드렸고 해장선사의 제자인 초이선사가 있습니다. 해장선사가 대흥사의 이 정암직원 그러니까 주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이 바로 초이선사입니다. 이 초이선사는 1786년생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하고는 같은 동년배 나이가 같고 친구입니다. 뒤에 친구가 되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차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차 문화라는 게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하지만 실제 집대성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걸 다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다신전과 동다송이라는 이 동은 이제 주로 이제 해동에서 이제 우리 조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선의 차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동다송. 동다송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해서 차에 대해서 모든 문화 자체를 집대성을 했던 그런 대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1800년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다산이 유배를 갔던 첫 해죠. 그때 이
나주 운흥사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하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요. 그 물에 빠진 스님, 그 어린아이를 건져준 스님이 건져줬어요. 그 인연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나주의 운흥사로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 화련대오를 18살 때 합니다. 월출산에 뜨는 달을 보고 화련대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화련대오를 하고 21살 때 이제 법명을 구족기를 수지합니다만, 그러다 23살 때 대흥사를 찾아오신 만 47세의 다산 정약용을 만나게 됩니다. 다산이 보니까 무슨 이런 괴물 같은 스님이 계셔요. 시면 시, 문장이면 문장, 뭐 대화면 대화, 경론이면 경론, 할 것 없이 정말 스님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대학자인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 23살짜리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친구가 아까 누구였어요? 추사 김정희였죠. 그래서 서로가 연계가 되는 거죠. 다산과 추사와 또 초이선사와 초이선사 스승인 해장선사가 연결이 네 분이 다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초이선사는 이렇게 해서 다산을 만나고, 이분이 이제 차에 대해서 아까 집대성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기거했던 곳이 일지암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일지암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초이선사와 추사 김정희의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화들이 생겨난 게 이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갈 때입니다. 가면서 대흥사를 들려서 이 김정희가 초이선사를 만나고 주지스님이었던 초이선사에게 이제 많은 얘기거리를 남기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또 8년 동안 이제 서로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17통의 편지와 8통의 편지집입니다. 관찰이니까. 아주 편지를 책으로 써가지고 막 보내고 그래요. 그 6번을 그렇게 보냅니다. 많은 편지를 보냈을 텐데 현재 남아있는 서간문이 17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추사가 돌아가시고 10년 후인 이 80대 때 1866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드디어 추사 김정희 나왔네요. 김정희는 그냥 글씨 잘 쓰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추사 김정희의 글씨는 중국과 일본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도 가끔 중국에 우리 같으면 진품 명품 같은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추사 김정희 글씨가 한 편씩 올라옵니다. 나와서 그게 비싼 값에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추사 김정희 글씨 값보다 중국에서가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가지고 계시면 중국 가서 파세요. 훨씬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세가고, 이 자와 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사하면 그 호로 알고 있죠. 그게 자더라고요. 자는 뭐냐면 이름 대신 부른 거예요. 김정희 보통 이제 부를 때 이 친구들이나 집안의 어른들이 야 정희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야 추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대신 부른다.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름이 추사입니다. 호는 뭐냐? 완당이에요. 완당. 대부분이 추사를 호로 알고 계시는데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는 완당.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는 노완이라 그래서 늙은 완당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당호, 그것도 호인데 보통 그냥 아호처럼 또 쓰기도 합니다. 그걸 보담제라고 했습니다. 보담제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810년에 추사의 아버지 김노경이라는 분이 동지사로 중국 청나라의 외교사절로 떠납니다. 동지사의 부사로. 요즘 같으면 그 말도 안 되는 제도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사, 부사, 또 사장관 이런 핵심 외교 사절들은 자기 친척, 일가 친척 중에서 자제 군관이라고 해서 비서 또는 경호원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노경 아버지가 추사를 자제 군관으로 데리고 청나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미 그때 추사는 글씨를 잘 쓰는, 나이는 21살밖에 안 됐지만 그런 청년이었죠. 그때 가가지고 청나라에서 제일 먼저 완원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분은 청나라 최고의
서예가였습니다. 문장가이기도 하고. 완원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뭐 중국어는 못하지만은 글로는 잘 쓰잖아요. 필담을 나눕니다. 완원이라는 분하고 필담을 나눴는데 나눠 보니까 무슨 이런 정말 조선에 이런 천재가 어디가 있냐 할 정도로 깜짝 놀래요. 뭐 실력은 물론이고 글씨는 뭐 둘째치고 실력이 우선 아주 도저히 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에도 이런 정도의 학식을 갖춘 젊은이가 없다 할 정도의 아주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완원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자기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완원을 통해 가지고 글씨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완원을 통해 가지고 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아닙니까? 5가지 문체. 그 문체를 전부 다 통달을 해요. 그 몇 달 동안에. 그래서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자기 호를 완원에서 완자를 따서 완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추사 김정희의 호가 완당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완원 선생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또 다른 서예가이면서 학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담계 옹방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는 세계 제1인자예요, 글씨 중에. 그래서 이제 완원이 데리고 왔던 추사를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똑같이 놀랍니다. 그 실력과 인품과 또 글씨의 그 기량과 뭐 모든 면에서 정말 이런 천재가 조선에 있다니라는 한탄을 하면서 또 역시 자기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중에 5째 아들이 추사하고 나이가 같아요. 둘이 친구로 서로 소개를 합니다. 추사는 또 귀국을 해서 이 담계 옹방강의 담자를 따서 자기 거처하는 곳에 당호를 짓죠. 보담제라고 짓습니다. 담계 옹방강 선생을 보물로 삼는 내가 사는 집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다산초당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보정삼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정삼방. 정은 정약용의 말하자면 앞에정시의 정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을 보물로 삼는 삼방이다 해서 추사 김정희가 써준 글씨입니다. 그것처럼 추사 김정희의 본인의 당호를 담계 선생을 보물로 삼고 있다는 뜻에서 보담제라고 짓습니다. 이 5살 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는 박제가 선생 아시죠? 북악기를 썼던 실학자였습니다. 박제가의 제자가 돼요. 어떻게 제자가 되냐면 보통 정초에 보면 그렇게 써놓죠. 입춘대길 건양 다경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딱 보니까 글씨가 못 보던 글씨가 딱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글씨가 대단한 글씨야. 잘 썼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김동경이 친구인데, 저 밖에 입춘대기를 누가 썼어?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 아들이 썼지?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5살 먹은 꼬마예요. 그 꼬마가 바로 김정희입니다. 얼마나 글씨를 잘 쓰고 똑똑한지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박제가. 내가 자네 아들 좀 가르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제자로 삼습니다. 6년을 배워요. 6년을. 그래서 추사 김정희의 학식의 기초, 추사 김정희의 글씨의 기틀, 그건 바로 박제가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정조시대에 많은 실학자들이 있었습니다만 인품과 실력과 역량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분이 바로 북악기를 썼던 박제가 선생이거든요. 그 박제가의 모든 걸 다 배웠던,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사람이 바로 추사 김정희입니다. 29살이었던 이제 1815년에 드디어 문제적 인물 초이선사를 추사 김정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초이는 아까 얘기했지만 다산을 통해서 아들을 만나고 아들을 통해서 서울의 여러 시외에 다니면서 한양에 시외에 다니면서 서울 장안의 젊은이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한참 늦게 과거에 급제했더라고요. 33살에. 병과니까 몇 등? 1등은 장원, 2등은 을과,
아까 정약용은 을과였죠? 수사 김정희는 병과 3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승문원 검교, 이조 참판, 병조 참판 뭐 이런 직위들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노론 벽파예요, 성향이. 노론 벽파는 가장 보수 성향의 아주 완고한 그러한 정치적 성향을 노론 벽파들이 이제 차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다산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탄생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초이와의 많은 이야기들이 제주도로 유배를 갈 때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초이 선사를 그때 이제 만나서 또 많은 얘기를 남기게 되고, 귀향에서 풀려서 오면서 다시 대흥사에 또 들려서 초이 선사와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도 또 그 몇 년 후에 또 북청으로 북쪽 북청으로 재유배가 또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사도 참 인생을 고단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제 제주도에서 8년 유배 생활을 했다 그랬죠. 그때 두 가지의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화를 남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안도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초이 스님하고 차와 관련된 서로 서간문에 또 나와 있고요. 세안도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도는 아시는 것처럼 국보 제 185입니다. 그 세안도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유배를 갔는데 유리안치가 됐다 그래요. 탱자가시 가시나무로 담이 쳐져 있는 곳에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리안치니까 아주 굉장히 센 처벌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애롭겠어요.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 있으면 그 책을 외울 때까지 읽어봅니다. 할 일 없으니까.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책입니다. 조선시대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서점이 있었고 일본에도 서점이 있었거든요. 조선에는 서점이란 게 없었어요. 책이 엄청 비싸요. 책 한 권이 집 한두 채 값이었습니다. 책이 이렇게 비쌌습니다. 많은 서책을 인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판매되는 책은 없었다는 거죠. 아름아름으로 서로 이제 개별 거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좋은 책들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삼을 팔아가지고 가장 많이 수입했던 게 서책이에요. 책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이상적이라는 역관이 있었습니다. 시인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조선시대 때. 시로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시인인데, 이상적이 중국을 갈 때마다, 역관이니까 갈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책을 사서 제주도에 있는 스승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본 추사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미친 듯이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글씨도 이런 밑에 보면 세안도를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세안연유 지송백 지후조야. 뜻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어서 비로소 보니까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고 있구나. 그 자기의 처지를, 그 궁박한 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귀양 와서 이 외롭게 보내고 나서 보니까 너의 우정을 이제서야 알았다. 이상적이 보낸 그 책을, 그 비싼 책을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스승에게 꾸준히 보내는 그 제자,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이런 책을 보냅니다. 저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자기가 현재 노예에 있는 처지를 상징합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 있죠? 이게 제자에 대한 자기의 끝없는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찍어요, 여기다가. 낙관이 장무상망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않았구나 라는 낙관을 파서 찍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상적, 그 제자 이상적에 대한 정말 진짜 애틋한 사랑과 감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낙관을 딱 찍어갖고 보냅니다. 이상적은 너무 감동을 해요. 우선 이 작품성에 있어서 이게 감동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글에 너무너무 큰 감동을, 쉽게 말해서 감동을 먹습니다. 먹고 중국에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이걸 가지고 가요. 중국에도 유명한 학자 서예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이미 추사는 중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내 스승 추사 김정인 선생이 내게 이런 이 글씨를 보냈습니다. 보여줍니다. 자랑을 해. 그걸 받아본 중국인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내용과 작품성에 감동을 하고 감상문을 써줍니다. 16명이 써줘요. 그걸 제영이라고 말합니다. 제영이라고. 저 제목 제자에다가 을풀 영자죠. 이걸 이제 읊었다 그래서 감상문인 제영이라고 하는데 16명이 감상문을 써주고 한국에 이제 조선에 와서 다시 조선에서 3명한테 더 받아요. 19명의 제영을 옆에 붙여갖고 다닙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감동의 세안도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10명의 소장가들이 지금은 이제 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해서 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상적이 자기 제자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의 수제자한테 물렸더라고요. 김병선이라는 분한테 물려줍니다. 김병선이 이것을 자기 아들한테 넘기죠. 그 아들이 구한말 때 최고 세도가였던 영민씨 민영휘라는 분한테 넘어갑니다. 민영휘는 지금 휘문고등학교를 만든 이 분이죠. 역사의 평가는 친일파로서 또는 그 당시에 만회했던 교육 사업자로서 엇갈리는 분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세도가 민영휘에 넘어갔다가 그 아들까지 이어졌다가 그 후로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에 여기 나와 있는 후지츠카 치카시라는 분이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이 교수로 오셔가지고 14년 동안 이제 경성제대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후지츠카 치카시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는데 이 세안도를 구입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죠. 일본으로 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소전 손재영이라는 세가가 이 세안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후지츠카 치카시한테 집에 가지고 왔다. 동경에 있다. 그 말을 듣고 동경으로 달려갑니다. 저 세안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작품인데 예술인데 이걸 자기가 사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지츠카 치카시는 이분이 지금도 남아있는 최고의 추사 연구가입니다. 수많은 책을 썼고 추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지금도 추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꺼내드는 책이 후지츠카 치카시의 추사평전입니다. 내놓을 리가 없죠. 안 주죠. 매일같이 아침에 문안을 갑니다. 큰절을 하고 세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고 나오고 그런 거예요. 100일을 다녔어요. 어느 날 1944년 12월 어느 날 아침에 가니까 이 세안도를 내어주면서 나보다 더 세안도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조건 없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잘 보관해라. 줍니다. 이 소 선생은 누구냐면 한때 우리 대한민국 최고 세계가였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세해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전남 진도가 고향이십니다. 국회의원도 나오셔갖고 떨어지고 오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소전 선생님이 받아왔어요. 그런데 오고 나서 4달 후에 이 도쿄 대공습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집이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아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세안도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소전 선생이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이제 그 후로 해방이 되고 나서 떨어지고 하고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전당포에다 맡겼어요. 이근태라는 전당포 주인이 한때 소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또 개성상인 손세기라는 분한테 넘어갑니다. 그 손세기 씨의 아들이 손창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대학의 교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했다가 기증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보 제 185로 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요. 자, 추사에게 세안도를 받았던 이상적의 감동을 스스로가 글로 남겼습니다. 이상적의 글입니다. 세안도 한 폭을 엎드려 읽음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다지도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하셨으며 그토록 절실하고 또 절실하셨습니까? 저는 작은 마음에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비유컨대 이 세안도는 몸을 깨끗이 지니는 선비와도 같습니다. 이런 감동의 글을 추사에게 답장으로 보냅니다. 그 뒤에 이 얘기는 계속됩니다. 아까 후지치카 치카시가 했던 손재영 선생에게 조건 없이 내주었던 소한도 얘기 세안도 얘기 말씀드렸죠? 그의 아들이 갑자기 2006년에 보도가 됩니다. 아들에 대해서. 후지치카 아키노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과천시에 편지를 보내요. 우리 아버지가 추사에 대한 연구가로서 추사의 유묵과 유필 유품들을 2,700점 정도를 이제 자기가 물려받았는데 이걸 조건 없이 이 추사 기념관에 기증하고 싶다. 그렇게 서신이 옵니다. 과천시에서 뭐 아주 반색을 했죠. 이 아키나오를 모셔서 유물과 유묵들을 기증을 받습니다. 근데 아키나오 이분이 그냥 유물만 주는 게 아니고 돈까지 현금 200만 원이니까 뭐 2천만 원 상당의 보관하는데 좀 활용을 하도록 돈까지 같이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일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일본인도 있습니다. 이 1949년 해방이 되고 나서 손재영 선생으로부터 이 직접 세안도를 친견을 했던 오세창 선생이 남겼던 감상평입니다. 시로 남겼는데 완당노인 그림 한 장 그 명에 자자하더니 북경으로 동경으로 이리저리 돌다 남아있네. 100년 인생 참으로 꿈만 같도다. 기쁨인가 슬픔인가 얻었는가 잃었는가 묻는구나.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한시를 남겼습니다. 추사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아까 추사가 1786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동갑내기들이 정말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이선사 아까 누누이 설명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학유 정약용의 아들로 다산 정약용의 아들로 정약용이 아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초이선사를 통해서 또 이 말하자면 김정희도 만나는 거죠. 둘째 아들로서 이제 이 소개를 하는 농가 원령가를 썼던 그런 천재죠. 옹수곤이라는 아까 담계 옹강방 선생의 여섯째 아들 옹수곤이라는 중국어로는 왕수구엔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동갑내기인데 서로 소개를 해서 친구로서 지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추사 선생은 자기의 서재 이름을 보담제라고 지었다 그랬죠. 담계 옹방강 선생을 보물로 삼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홍길주라는 사람. 이 사람은 조선의 최고 천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 문장가기도 하지만 수학자예요. 수학자. 그거 특이하더라고요. 수학자. 수학을 했는데 이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인데 홍길주의 동생이 정조의 사위였습니다. 얼마나 명문가입니까? 그래서 일찍이 진사와 생원실은 장원급제하고 대과는 급제를 안 했어요. 안 봤어요. 그냥 초에 묻혀서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이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숙수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수학을 할 때 제곱근이 있죠. 제곱근. 2의 제곱은 4가 되잖아요. 2 곱하기 2는 4니까. 그 제곱근 계산하는 공식을 입증을 한 수학자입니다. 이런 천재가 조선 후기에 있었다는 거 우리 깜짝 놀라셨죠? 그 사람이 추사 김정희의 친구 홍길주입니다. 어쨌든 추사는 친구들도 대단해요. 추사가 글씨에 관해서는 이제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 그런 만큼 조선의 글씨체를 가지고 있었던 토속 글씨체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동국진체라 그래요.
동국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해동, 청구, 동국 다 우리 조선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게 진짜 글씨체다 해서 아주 자유스럽게 쓴 글씨체를 말합니다. 그걸 동국진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원교 이광사 선생은 추사가 스스로 자기가 일인자가 아니고 원교 이광사 선생이 조선의 글씨의 일인자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분. 근데 이분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왜? 추사가 태어나기 9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도 글씨를 보고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했습니다. 밑에 대흥사의 대웅보정과 이 침계루라는 글씨 패내기 원교 이광사의 글씨로 남아 있습니다. 원교 이광사 글씨는 이것만 남긴 게 아니고 완도 보길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때 다니시면서 좀 자유로웠는지 광주, 전남, 전북, 호남 지역에 곳곳에 많은 패넥들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창암 이삼만 선생이라는 분이 또 교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전주에서 활동을 하셨던 지금 같으면 향토 예술가였죠. 나이는 추사보다 16살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국진체의 그 1인자로 알려졌던 분이죠. 추사가 유백길에 해남을 가기 전에 전주를 들려서 글씨 잘 쓴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만납니다. 만나서 글씨를 보고 좀 혹평을 해요. 혹평을 해놓고 나서 그 후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거리를 남겼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를 지금도 추사가 직접 써가지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분들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일화들을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산과 해장. 해장은 스님으로서 경학을 연구를 했던 분이고 다산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그러면서 해장선사로부터 다산이 차를 배워요. 그래서 다산이 유명한 차의 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제자인 초이선사를 소개를 하고 곡차도 한 잔씩 했네요. 곡차는 술을 말하는데 다산이 우리가 그렇게 잘 몰랐는데 다산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잔씩 하면서 꼬박꼬박 회장한테도 한 잔씩, 회장선사한테도 한 잔씩 먹입니다. 아까 그 1805년 그 추운 겨울날 우연히 만났던 다산을 회장선사가 백년사에서 스승으로 모셨다는 말씀 드렸죠? 거기서 주역에 대해서 내용을 물었는데 그 주역에 대해서 다산이 철학적 해석을 다 해줘요. 아주 감동을 해서 제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사제로서 또 같이 공부를 하는 도반으로서 이렇게 우정을 나누는데 이것은 한 7년 정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장선사가 이제 1811년에 술병으로 돌아가셔요. 스님이 술병으로 돌아가셨다니까 얼른 납득이 안 되는데 저도 믿을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런 직접 다산이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실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산행잡구라는 글을 다산이 썼는데 그 해장선사를 자기 제자로서 아끼는 그런 글입니다. 삼경에 비가 내려 나뭇잎 때리더니 숲을 뚫고 횃불이 하나 왔다네. 해장과는 참으로 연분이 깊은 사이 절간문을 밤 깊도록 열어놓았구나. 왜 절간문을 열어놓았겠습니까? 자기가 늦은 밤까지 해장선사가 공부를 해요. 주역을 읽습니다. 그때 가끔 그 한 300m 옆에 기거하는 다산 초당에 살고 있는 다산이 확인하러 와요. 와서 회장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또 대화를 나눕니다. 스승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지막 문장에 새겨 놓았습니다. 절간문을 밤 깊도록 내 제자 회장이 열어놓았구나. 이렇게 다산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해장선사의 그 스승을 향한 마음들을 또 정리해 놓은 또 시가 한 편 남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대밭숲에 부엌 살림 중에게 의지하니 가엾은 그 스님 수염만 날마다 길어지네. 이제 와선 불과 개울마저도 팽개친 채 싱싱한 물고기 잡아다가 국까지 끓였다고. 정말 스님을 모시는 해장선사 제자의 애틋한 마음을 딱 정리해주는. 아마 해장 스님도 저 다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곡차를 마시고 또 해장을 하셔야 되니까 생선국이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해장선사가 차를 가르쳤다 그랬죠? 다산이 차 생각이 나면 편지를 씁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옛날에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금 같으면 문자로 보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글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요즘 차를 너무 좋아해서 약처럼 마신다고. 듣건대 고해를 건너는 데는 보시를 중히 여기신다는데 스님이니까 보시가 중요하겠죠? 풀 중에 영약으로 으뜸인 것은 차가 제일인가요? 목마르게 기다리는 마음 잘 헤아려서 은혜를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차 좀 보내라는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다가 해장선사가 어떻습니까? 7년 후에 술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기 향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하던 정약전에게 다산 정약용이 편지를 보냈는데 대흥사의 스님이 나이 40에 죽었습니다. 불법을 독실히 믿으면서도 주역의 원리를 들을 때부터는 스스로 후회하여 즐거워하지 않다가 6, 7년 만에 술병이 들어 떠났습니다. 정말 착한 젊은이를 잃은 마음, 가슴이 짠한 우리가 그 심정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와 초이선사 간에 또 있었던 얘기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차도 공부하고 불경도 같이 공부했어요. 만나면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시에 대한 선문답도 수없이 주고받고 특히 초이선사가 스님이면서도 시에 아주 탁월한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인은 시인이었습니다. 시를 잘 쓴 사람, 이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런 면에서 초이선사는 조선의 선비들로부터도 아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17편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편지 집도 6권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1815년 초이 스님이 다산 정약용의 아들, 큰아들은 정학연, 둘째 추사와 동갑이 정학유. 추사와 동갑이니까 당연히 초이선사하고도 동갑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통해 갖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워낙 그 초이선사가 시를 잘 쓰기 때문에 학연, 학유를 통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서울에 있었던 수락산 일대에 절들이 있었는데 그 절 계곡에서 시회를 열어요. 그러면 조선의 그 한양의 선비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읊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시회를 여는데 거기에 초이선사와 추사 김정희, 학연, 학유가 다 참여를 합니다. 아까 홍길주도 역시 거기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40년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떠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자기 친구인 대흥사에 들립니다. 대흥사 들려서 딱 보니까 그 초이선사가 이제 대흥사의 주지스님인데 이런 대웅보전이라는 편행을 붙여놨습니다. 글씨가 제법 괜찮아요. 그러니까 추사가 물어봅니다. 친구, 저 누구 글씨인가? 라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초이선사의 대답은 원교 이광사 선생의 글씨네. 원교 선생의 글씨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스로 조선 제1, 세계 제1의 서예가라고 자부를 하는 이 추사 김정희가 자존심이 되게 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어이 친구, 저게 글씨인가? 떼서 불태워버리게 내가 다시 써주겠네. 그래서 이걸 떼게 하고 자기가 써줍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8년 후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갔다 8년 후에 해배가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다시 대흥사에 들려요. 딱 보니까 대웅보전 이 원교 이광사의 글씨는 사라지고 자기가 써준 글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원교 선생 편액이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미안한데 내 저 편액을
떼고 불태워버리기 바라네. 다시 원교 선생의 편액을 붙이시게라고 해서 다시 붙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조선 제1의 명필은 역시 원교 선생이었네 라고 말을 합니다. 좀 감동이죠?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사실이 아니라고 또 어떤 분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원교로 추사로 왔다 갔다 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대흥사에 가시면 무량수각이라는 이런 편액과 동국선언이라는 저런 편액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무량수각 글씨 추사 글씨입니다. 그 위에 동국선언은 지금 조실스님, 주지스님이 거치하는 곳에 그 입구에 동국선언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비교가 확연하게 되죠? 이 글씨는 기름기가 다 빠진, 그러면서도 응원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아주 명필입니다. 원교 글씨입니다. 옆에 무량수각은 50대의 추사, 가장 힘이 팔팔했을 때의 추사가 썼던 글씨입니다. 무량수각이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좀 글씨가 좀 가늘어지고 기름이 빠진 글씨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옆에 동국선언은 그 후에 썼던 글씨입니다. 추사 글씨입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추사와 원교, 추사체와 우리가 말하는 동국진체가 어떻게 다른지 어렴풋이라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사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자기 친구가 생각나니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남아 있는데 보세요. 차는 따셨는가? 요즘 잠옷 참선의 만남 묘미를 느끼네만 함께할 그대가 없으니 점점점은 가로 안에 서운하기 짝이 없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스님과 더불어 눈썹을 짙게 세우고 싶은데, 자기 친한 친구와 서로 논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기가 이곳을 떠나서 다시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기의 궁박한 처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 졸서가 있기에 부친이 거둬주시게, 자기가 글씨를 썼으니 받아주라 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주는 글씨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차는 몇 관이나 따셨는가? 이 차에 대한 탐심을 진정시켜 주시게, 자기가 차 탐심이 생겼는데 좀 진정을 시켜달라, 차를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네. 그러니까 글씨 보내니까 차 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친구에게 보냈던, 정말 우정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우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한 편의 서가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산과 초이선사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시경 아주 초이선사가 시를 잘 썼다 그랬죠. 나이는 24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산이 초이선사를 보고 뿅 갑니다. 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소개해 줄 정도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차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배우죠. 해장선사가 소개를 했던 제자 초이선사를 다산은 1809년에 대흥사에서 만납니다. 근데 초이 스님의 탁월한 시제에 깜짝 놀래가지고 다산은 감동을 하고 나이를 떠나서 문으로서, 문장가로서 서로 교류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이 선사와 비슷한 또래의 자기 아들 학유, 그 형 학연을, 아들들을 소개를 해서 자연스럽게 서울의 소위 문장가들, 한량들, 선비들과 초이가 어울리게 만든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울렸던 곳이 수락산에 있는 항림사, 또 승가사, 청량사에서 했다고 그 글에는 나와 있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이름을 가진 절들은 다 없어진 모양입니다. 청량사, 승가사, 항림사가 거기에서 시회가 많이 열렸다, 그런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추사 김정희와 창암 이삼만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전주의 향토 서예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유배를 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명한 서예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내려가는 길에 전주 한백루라는 곳에서, 한백루에서 만나요. 근데 글씨를 딱 보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유배를 가기 전이니까, 가는 길이니까 추사 스스로가 아까 원교 선생의 글씨에 대해서도 아주 폄하를 했던 얘기 말씀드렸죠? 자기가 세계 최고 서예가인데 어디 시골에서 뭐 박혀가지고 글씨를 쓰는 꽤 이름 날린다고, 뭐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썩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새가, 늙은 새가를 만난 거예요. 만나서 글씨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시골장에 내다 팔면 값은 좀 받겠습니다. 그려. 얼마나 무시하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한마디 던집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창암 선생이 한 말이 지금도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게 한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서체에 얽매이면 무기 종이에 번지는 맛을 모르지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겨우 무기 종이에 번지는 맛이나 아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서체에 얽매이면 무기 종이에 번지는 맛을 모르지요 라고 하면서 추사에게 꽤 빼있는 말을 한마디 던져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유배 생활 8년을 거치고 이제 유배가 풀려서 해남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에, 서울로 가는 길에 전주에 다시 들립니다. 창암 선생을 한번 만나고 과거의 무례를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추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돌아가시고 없어요. 아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선생의 묘소를 참배를 하고 싶다 해서 같이 갑니다. 이제 묘소에 참배를 하고 보니까 묘비가 없어요. 묘비를 자기가 직접 써줍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씁니다. 명필, 창암, 완산이공 삼만지묘라. 명필은 바로 선생이요라고 규정을 합니다. 지금 그 글씨를 그대로 새겨서 추사 글씨로 지금도 묘비가 완주에 있습니다. 조선 최고 명필 완산이공 3만의 묘다. 묘비를 직접 추사가 써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뭐 쭉 한번 이 스크린을 해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죠. 일화들이. 그러나 그런 일화로서만 우리는 끝낼 수는 없는 거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은 사나이들의 우정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다사는 10살이 어린 회장에게 아까 걸명소 잠깐 얘기했었죠?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은 이 자기 제자 스님들을 다산 초당에 보내가지고 심지어는 다산에 밥시중까지 들게 합니다. 스님이 저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아까 그 다산의 시중에 대밭 속의 부엌살님 중에게 스님에게 의지하니 가엾은 그 스님 수염이면 머리털만 길어지네 이런 시까지 남길 정도로 그런 서로 사제간에 애틋한 정을 나누게 됩니다. 회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다산은 정말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수많은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만시 하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중, 행동은 선비라. 세상이 모두 놀라거니 참으로 슬프구나. 화음의 옛 맹주여, 논어책 자주 읽었고 주역 상세히 연구했다네. 찢긴 가사 차량이 바람에 날려가고 비에 씻겨 흩어져 버리네. 이런 정말 아주 슬픈 만시를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초이와 추사의 그 서간문에도 사나이들의 진한 우정, 아까 나의 절친 초이여 그 글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글을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정말 남녀 간의 사랑보다 사나이들의 우정이 더 진하다 이런 말에 대해서 실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을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이걸 우리가 조선 후기 근세 문화예술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사는 유배길에 생각해 보세요. 벼슬 떨어지고 잘못하면 죽을라다 겨우 살아서 제주도에 유리안치가 돼가지고 유배를 떠나는 추사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쫓기고 또 정말 궁박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친구를 만나러 어떻습니까? 대흥사를 찾아갑니다. 대흥사에서는 죄인 추사 김정일을 얼마나 반겼겠어요. 친구니까 반겼겠죠. 초이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길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 우정, 그 의리 하나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친구를 찾아갑니다. 다사는 10살 어린 자기의 제자 해장의 죽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면서 그러나 그 제자인 초이에게 찾아가고 정을 베풀고 아들을 소개하고 초이를 자기 제자 대하듯이 그런 의리를 보여줍니다. 장암 선생에 대해서 추사 의리, 그것은 아까 묘비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그 의리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는 죽음보다 강하다.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고난. 고난은 인간을 완성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 끝에 보통 고난 끝에 낙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고난 끝에 인간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년 귀황살이를 마친 추사 원교 이광사의 그 동국 진체를 드디어 진정으로 조선 제일로 인정을 합니다. 세계 최고는 추사라고 말하지만 조선의 제일은 동국 진체의 대가 원교 이광사 선생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써준 편액을 태워버리고 원교 이광사의 편액을 다시 붙여라고 얘기했던 그 일화, 그 일화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씀씀이는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완성된다는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산이 지금도 그 당시에 세계 최고 학자였다 우리가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 다산의 학문과 열정은 어디서 완성됐냐? 바로 18년의 그 기나긴 귀향살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산의 그 유명한 글들, 서책들은 전부 다 이 기간 중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봉은사에 있는 판전 아마 가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글씨입니다. 추사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썼던 글입니다. 약간 터덕거리면서 어색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볼수록 운치가 있는, 그래서 지금도 조선의 많은 글씨 중에서 최고 명작이라고 꼽는데 주저함이 없는 판전. 이 글씨 옆에 써 있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71 과병중작이라. 71은 추사의 나이를 말합니다. 과는 과천에 사는 추사라는 자기의 살고 있는 주소를 말하는 거죠. 병중작, 병이 든 가운데 썼다 그런 뜻이죠. 71세의 과천에 사는 추사가 병중에 썼다. 그리고 3일 후에 추사는 세상을 뜹니다. 이렇게 죽기 사흘 전까지도 자기 혼신의 이 정열을 다 바쳐서 판전을 썼던 추사. 우리가 그 추사를 통해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장 스님은 좋아서 드셨는지 억지술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다산과 어울리면서 주역을 배우면서 그러나 죽는 날까지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 세상을 떴습니다. 초이는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아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불의 명작 동다송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나이들의 우정, 남녀간의 사랑보다 진합니다. 또 의리는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혼돈과 혼란과
우리가 처참하게 생각하는 조선 근대 100년, 그 100년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만국의 100년이라고 말하는 그 처참한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도 어두운 하늘에 밝은 별처럼 빛났던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자존을 회복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